허환구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환구입니다. 최근 아들의 취업을 대가로 건설사 회장에게 간기증을 약속한 어머니에게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건설사 회장이 간이식이 필요하다는 걸 알고 접근한 거라는데요. 결코 해서는 안 될 범죄죠. 하지만 아들의 취업을 대가로 자기의 간을 건 어머니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얼마 전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1인 가구는 결혼에 대해서 긍정적이지만 경제적 부담 때문에 결혼을 꺼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국 모든 게 돈 때문이다, 이런 얘기겠죠. 어제 당정은 2027년까지 국민소득 4만 불 시대를 달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청년들이 돈이 없어서 결혼조차 꿈꾸지 못하는 이런 현실이 달라지지 않는다면 국민소득 3만 불, 4만 불은 그저 허망한 숫자에 지나지 않겠죠. 12월 21일 수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네, 여기는 지프 전시장입니다. 여러분의 뜨거운 성원에 힘입어 지프가 연말 특별 프로모션을 준비했다는데요. 더욱 커진 혜택, 최대 22% 할인부터 시승만 해도 지프 캠핑용품까지 12월 31일까지 선사하는 다시 없을 기회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로 지프 전시장으로 문의하세요. 이경이에요. 연말정산 때 황금 못 받는 분들께 음악 하나 띄워드릴게요. 모바일 퇴직연금의 진단관리부터 직접 찾아가는 전문 컨설턴트까지 하나은행 연금 닥터. 퇴직연금 IRP는 가까운 하나은행에서 만나요. 원금 손실에 유의하시고 자세한 내용은 하나은행 홈페이지를 참조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장성규입니다. 콘텐츠가 숭, 자격증을 쏘, 어디서든 숭, 평생 무료 쏘, 온라인 교육 선도하는 선두주자 숭싸, 콘텐츠가 강한 숭실사이버대학교. 네, 라디오 오늘 수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일부 새로운 시각으로 지역의 문제를 함께 생각해보는 허승규의 청년생각, 안동청년공감네트워크 허승규 대표와 함께하겠고요. 2부 이슈 오늘에서는 최근 민선 8기 공약사업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잠시 후 영양군 오도창 군수를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어서 각종 설문조사의 결과를 갖고 우리 사회에 분석해보는 시간이죠. 배종찬의 리서치 오늘도 함께하겠습니다. 라디오 오늘 생방송 놓치신 분들은 유튜브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네, 허승규의 청년생각 시작합니다. 청년의 관점에서 지역사회 이슈를 조금은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는 시간이죠. 오늘도 안동청년공감네트워크 허승규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우리가 지난주에는 군위 대구 편입으로 인한 경북 북부 지역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의 쟁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 선거구 획정 법정 기한이 선거 1년 전이라 그랬죠. 예, 그거 네. 좀 기억에 남네요. 4월 10일. 4월 10일까지. 그러나 그렇게 될지는 미지수라는 그런 얘기 했었고요. 자, 오늘은 어떤 주제 준비하셨어요? 네, 이제 올해도 열흘 남았습니다. 네, 내년에 새롭게 바뀌는 제도들이 있는데요. 네. 올해 환경교육법이 개정되어 내년부터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환경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됩니다. 예. 그리고 어린이집도 유치원과 동일한 수준의 환경교육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처럼 늘어나는 환경교육 수요에 맞춰서 경북 북부 지역에도 기초환경교육센터가 지정되었습니다. 새 경북 북부 지역 환경교육의 역할을 하게 될 안동시 환경교육센터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예, 환경교육. 앞으로 이제 좀 더 강화하겠다, 그런 내용이군요. 사실 우리 뭐 국영수 교육보다도 환경교육이 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 점점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올해 이제 환경교육법이 개정됐다. 그래서 내년부터 우리 지역에 더 많은 환경교육이 열린다라는 말씀이신데, 자, 우선 저도 그렇고요.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생소하실 텐데 환경교육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네, 정식 명칭은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입니다. 네. 네, 환경교육은 환경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환경을 보전하고 개선하는 데 필요한 지식, 기능, 태도, 가치관 등을 갖추는 교육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실천할 수 있게 하는 교육인데요. 크게 학교 환경교육과 사회 환경교육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 학교 환경교육, 사회 환경교육. 네. 예. 학교 환경교육은 뭐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대학교 등
학교와 법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환경교육을 말하고요. 예. 사회 환경교육은 학교 환경교육을 제외한 교육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교육의 지원에 필요한 내용을 정하여 국민들의 환경학습권을 보장하고 또 소양과 역량을 갖추게 함으로써 국가와 지역사회 환경 보전에 이바지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바로 환경교육법입니다. 그렇군요. 예, 환경교육법. 환경교육을 활성화하고 지원하기 위한 법률 뭐 이렇게 정의 내릴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런데 올해 환경교육법이 개정됐다는 건데 뭐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네, 개정 전에는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해 국가와 또 지방자치단체 또 학교장들이 환경교육을 위해 노력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노력할 의무. 그러니까 노력하여야 한다인 규정이에요. 초등학교, 중학교가. 예, 예. 그러니까 노력하여야 한다는 거는 아마 안 한다고 해서 뭐 감옥에 가고 그런 건 아니라는 건데. 그렇죠. 예. 그런데 최근에 기후위기라든가 미세먼지 같은 또 이런 영양교육이 중요해지고 특히 어릴 때 초등학교, 중학생 대상으로 더 접할 필요가 있다. 그렇죠. 특히 유아기 교육도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어린이 초등학교 중학생들의 환경학습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개정이 됐는데요. 그래서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교장 선생님들은 학교 환경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게 됩니다. 예. 그리고 어린이집도 유치원처럼 환경교육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전에는 유치원은 지원을 받을 수 있었어요. 예. 유치원에서 환경교육 하려면은 이렇게 지원을 받을 수 있었는데 여기 어린이집이 동일한 수준으로 지원받을 수 있게 추가됐습니다. 예. 그리고 그 아까 말씀드린 초등학교, 중학교 환경교육 의무는 내년 3월 1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장 선생님들 이거 꼭 유념하셔야 되고요. 예. 학부모님도 이거 알아서 아니 왜 우리 학교에서 환경교육 안 하냐라고 학교 측에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내년 3월 1일부터는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환경교육이 의무화된다는 거. 자, 그렇다면 환경교육 수요가 이제 늘어날 거 아니에요. 각 학교에서 이제 초, 중학교에서 환경교육 시간이 이제 배정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수요를 감당할 뭐 교육이라든지 강사가 지역 차원에서도 좀 충분히 확보돼야 할 텐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네, 그래서 법률에는 지역 환경교육센터라는 거를 줄 수 있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경상북도 상황을 보면요. 경상북도는 2018년 10월 달에 지역 환경교육센터로 구미에 있는 경북환경연수원을 지정을 해가지고 도민 환경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네. 이 구미에 있는 환경연수원이 이른바 광역환경교육센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런데 경상북도가 전국에서 가장 넓은 지자체 아니겠습니까? 예. 이 구미의 환경교육을 이 들으러 강사 양성 과정을 하기에는 또 동해안이나 북부권 주민들은 그럼요. 참 불편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예. 그래서 올해 3월 경상북도가 조례 개정을 해가지고 광역 밑에 기초환경교육센터 설립 및 지원의 근거를 마련해서 안동과 포항에 기초환경교육센터를 지정했습니다. 아, 안동, 포항. 아, 기존에는 구미에만 있었는데 네. 광역 환경연수원이 있었는데 안동과 포항에도 둔다. 네, 기초환경교육센터를 지정을 했는데요. 예, 예. 근데 이 안동과 포항이 기초긴 하지만은 이 권역별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포항에 지정된 기초환경교육센터가 네. 동해안권을 그렇죠. 좀 담당을 하는 것이고 안동시 환경교육센터가 이제 북부 지역을 북권. 예. 일단 하고 물론 이제 차츰차츰 시군별로도 확대가 돼야 되는데 예, 예. 일단 단계적으로는 이렇습니다. 예. 그래서 경상북도가 이제 앞으로 그 경북 북부권이랑 동해안권 시군들과 업무 협약을 통해서 이제 이 기초센터가 권역별 센터까지 할 수 있도록 지금 그런 것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북부 지역민들 입장에서는 환경교육 차원에서는 좀 더 좋아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네요. 예, 경북 전체에 환경교육센터가 구미에 딱 하나 있었는데 이제 올해 안동과 포항에 이제 각각 기초환경교육센터를 지정했다는 거. 아, 안동에 위치한 환경교육센터가 우리 경북 북부 지역의 환경교육센터 역할을 한다는 그런 말씀이시네요. 아주 반가운 소식인데 그러면 올해 지정된 안동시 환경교육센터 생소한 분들 많으실 텐데 소개 좀 해 주시죠. 네, 많은 분들이 존재를 모르실 겁니다. 그래서 소개를 드리면요. 예. 일단은 그 안동시 환경교육센터는 위탁기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에서 위탁기관을 정해서 지정을 했는데요. 예, 예. 현재 그 지속가능발전대학을 운영 중인 안동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위탁 운영을 맡았습니다. 예. 예, 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좀 소개드리면 그 지속가능발전이란 미래 세대의 필요를 저해하지 않으면서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발전이란 뜻인데요. 쉽게 말하면은 어떤 인간들의 발전을 위해서 환경이라든가 생태, 어떤 사회적인 조화 같은 것을 포괄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근데 이것을 하는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지역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예. 유엔 경제사회이사회 산하의 민간협치 전 세계적인 네트워크 조직입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있고 대한민국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있고 예. 또 경상북도를 포함해서 17개 광역시도별로 이제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다 조직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시군별로는 이제 없는 데도 있는데 이제 안동지속은 2015년에 창립되었고 그 창립 이래로 지속가능발전대학을 11기까지 운영해왔고 이렇게 환경교육을 해왔습니다. 예. 그래서 이러한 꾸준한 환경교육 관련 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그 위탁을 운영을 일단 지정되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저도 사실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속가능발전대학 이거 얘기는 들어봤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안동시 뭐 기관이겠거니 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군요. 네, 그러니까 민간 협치기구예요. 예. 협의기구고 예. 전 세계적으로도 있는데 물론 그 협의회 자체의 예산이나 재정만으로는 운영이 어렵기 때문에 네. 시나 도에서 지원을 받아서 이런 관련 환경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민관협치기구 안동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위탁과 운영을 맡았다라는 거. 올해 6월에 기초환경교육센터 지정을 받았다는 거. 자, 그러면 이 협의회에서 최근에 어떤 활동을 했습니까? 네, 올해 좀 주목할 만한 활동을 한 가지 소개드리면 예. 그 센터는 경상북도 안동시 운영비 지원을 받아서 10월 중순부터 무려 8주 동안 매주 토요일마다 환경교육 강사 양성 교육 및 평가를 진행했습니다. 네. 그래서 8주 동안 강사 양성 과정을 개설했는데요. 영풍 석보재련소와 같은 지역 환경 문제라든지 뭐 기후위기와 탄소 중립 그리고 또 강의 기법 내용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가르치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강의 기법에 대한 교육도 했고요. 또 선진지 견학 등으로 이제 이론과 실습 교육을 했고 마지막 8주차에는 필기시험이랑 실제 강의를 시연해보는 2인 1조 실습평가까지 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41명이 입학을 했는데 예. 이제 출석 상황이랑 필기 발표 시험까지 종합하여 엄정한 평가를 진행했고요. 6번의 이론 수업 중에 2번 이상 결석하면은 탈락입니다. 그리고 시험 점수도 80점이 넘어야 돼요. 그래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41명 중에 예. 최종적으로 33명의 수강생들이 수료를 했고 지난주 토요일에 수료식을 했습니다. 이렇게 내년에 늘어날 환경교육 수요를 맞춰서 예. 강사 양성 과정을 개설한 것이 가장 올해 하반기 두드러진 활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41명 중에 33명의 수강생들이 수료를 했다는 거. 수료생들 모두 축하드리고. 자, 앞으로 수료생들이 이제 지역의 환경 교육에 많은 역할을 하실 텐데 향후에 이 센터의 활동 계획은 어떻습니까? 네, 이 수료를 한번 했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닙니다. 그 법에도 나와 있는 보수 교육이라고 있어요. 보수 교육. 그러니까 수료생들이 역량을 보충 교육. 높이기 위한 교육이 일단 계속이 되고요. 예, 예. 그리고 환경교육센터가 아직 시민들이 생소한 이유가 아직 정식 공간이 없어요. 정식 공간에 입주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예, 예. 안동시와 협의 중인 공간이 확정되면은 이제 새로운 공간에서 센터가 자리 잡을 예정이고요. 예. 한편 환경교육사라는 국가 공식 자격증이 있는데요. 예, 예. 환경교육사 양성기관이 다른 지역이 있습니다. 그 기관들의 자격 과정에 참여하는 일. 그러니까 안동센터가 이제 그쪽에 사람들을 보내는 거죠. 예. 그런 것도 준비 중이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내년 3월 1일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환경교육이 의무화가 되면은 다양한 현장으로 이제 환경교육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경북 북부 지역에서 다양한 환경교육을 맡을 환경교육센터의 활동에 우리 지역민들도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고요. 예. 특히 이 제도가 개선된 거에 대해서 우리 학부모님들과 선생님들 또 학생들이 많이 인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환경교육이 더 늘어난 과정에 맞추어 지역에서 더 많은
그런 자리들이 펼쳐지기를 좀 기대해 봅니다. 그렇죠. 뭐 또 경북교육청 차원에서 또 다 이제 전달을 하겠죠. 각 학교에 네. 이런 내용들 전달하고 이제 일단은 그러면 내년에 수료생 33명이 시작을 하는 거겠네요. 네. 강의를 이렇게 시작하고 글쎄요. 학교가 워낙 우리 면적이 넓다 보니까 이 33명이 다 그 커버를 할 수 있을까요? 경북 북부권 그 수많은 초중학교를. 네, 그래서 아마 이런 환경교육 강사를 양성하는 과정은 앞으로도 계속될 부분이 계속해서. 있고요. 네. 또 환경교육센터뿐만 아니라 학교 현장이라든가 또 다른 곳곳에서도 이런 수요를 또 감당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어쨌든 계속 확대돼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네, 더 많은 역할이 필요하지 싶습니다. 네. 제가 알기로는 우리 허승규 대표 거의 뭐 환경 전문가시잖아요. 네, 여기 또 활약을 또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아니 뭐 저도 내년에 예. 이 법도 바뀌는 마당에 더 지역사회의 환경교육의 가치를 전파하고자 네, 저도 또 열심히 뛰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기후 위기 시대 환경 교육의 중요성 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겠죠. 자, 오늘 내용 뭐 간단히 요약해 보면 첫 번째 환경 교육법이 개정됐다. 그래서 내년부터 초등학교, 중학교에서 환경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거 하나. 그리고 어린이집도 유치원과 동일한 수준의 환경 교육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어린이집은 원하면 받을 수가 있는 거네요. 네, 이건 그렇습니다. 의무 사항은 아니고.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경북 북부 지역에도 기초 환경 교육 센터가 지정됐다라는 내용 알아봤습니다. 자, 새해 경북 북부 지역 환경 교육의 역할을 하게 될 안동시 환경 교육 센터 출범 소식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안동 청년 공감 네트워크 허승규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라디오 오늘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가구 살 땐 꼭 한번 가보자.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흑표 흑침대, 양성국 갤러리, 금성침대, 한국 가죽 소파, 장수돌 침대. 다양한 브랜드 가구를 한 곳에서 쇼핑할 수 있는 대형 가구 전시장.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예, 며느라. 밥 했어? 설거지 했어? 쓰레기 버렸어? 청소했어? 빨래했어? 개밥 줬어? 아들 낳았어? 딸 낳았어?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이미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지금은 그냥 라디오만 듣고 싶다. MBC 라디오. MBC 라디오. 라디오 청취자 10명 중 4명이 듣는 방송.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마음을 열어줘 다가가 나 속삭이도록 언제나 내 생각으로 행복해야 해요. MBC 라디오. 네, 6시 23분 38초 지나고 있습니다. 이슈 오늘 시작하죠. 지방자치단체 민선 8기가 6개월 정도 지나고 있죠. 최근 영양군에서는 민선 8기 공약 사업을 최종 확정했다고 하는데요. 어떤 사업들이 포함됐는지 궁금합니다. 자, 영양군 오도창 군수 연결돼 있습니다. 군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영양군수 오도창입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자, 반갑습니다. 예. 민선 8기 영양군정 책임지신 지 이제 6개월 정도 지나고 있습니다. 네네. 4년 전 이맘때랑은 조금 다를 것도 같고요. 당시 이제 네네. 초선인데 지금은 아마 이제 군정이 한눈에 훤히다 보이실 것 같은데요. 네네. 자, 지금 6개월 지난 현재 소회가 어떠신지요? 예, 뭐 저희들 지역 발전을 바라는 우리 국민들의 관심과 열정에 힘입어서 군정 목표를 행복한 변화, 희망찬 영향을 만들어가고자 지금 저희들 열심히 지금 일해오고 있습니다. 예. 무엇보다도 새롭게 시작된 그 민선 8기의 의미 있는 변화들을 관심 있게 좀 지켜봐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요. 소신 있게 일할 수 있도록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행복한 변화, 희망찬 영향. 예. 네네.
자, 이렇게 만들어 가겠다라는 말씀이신데, 자, 최근에 민선 8기 공약 사업을 최종적으로 이제 확정을 하셨네요. 네네, 자, 그렇습니다. 우선 전체적으로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어떤 공약 사업들입니까? 예, 크게 이제 3개 분야, 네. 10개 목표, 84개 공약 사업으로 확정을 했습니다. 네. 이 그 분과별로 전문성을 가진 위원들을 선정해서 공약 사업의 이행 공약상 이행 평가단을 또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의결을 통해서 최종 확정되었다는 말씀드리고요. 네. 주요 사업으로는 영양 홍고추 최고 가격 보장 생산 장려금을 인상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영양 자작나무숲 관광지 명품화 사업. 또 아마 관심 있게 봐주실 부분이 국민 건강검진비를 50세 이상 국민을 대상으로 2년에 한 번씩 1인당 3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2년에 한 번씩? 네네. 1인당 30만 원? 네, 그렇습니다. 영양군립 공원묘원도 조성해서 관계 인구를 늘려갈 계획이고요. 네. 또 우리 영양읍 소재지에 바데들이라는 데 있습니다. 바데들 주거단지 기반 조성해서. 바데들이요? 예, 바데들입니다. 바데. 1세대 규모로의 주택단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아, 그래요? 예, 네.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이번에 확정된 공약 사업은 아마 민선 7기에 저희들이 역점이 생활 밀착 경쟁과 또 지역 경제 살리기에 큰 축이었습니다. 네. 여기에서 민선 8기에는 또 우리 영양의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고 또 관광지를 육성을 하고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크게 봐서 한 다섯 가지 큰 사업을 말씀을 일단 해주셨는데 하나하나 좀 자세히 좀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영양하면 고추니까요. 예, 영양고추 전국 예. 최고의 품질. 자, 영양 홍고추 최고 가격 보장 생산 장려금 인상. 이게 이제 첫 번째 공약이신데 이거 좀 자세히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예, 우리 영양구는 지방 공기업인 영양고추 유통공사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정말 최고의 품질을 우리가 계약 재배를 통해서 우리가 수매를 하고 그다음에 우리 가공해서 유통까지 책임지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농가들을 좀 이래 우리가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서 우리가 홍고추 1kg당 종전에는 200원을 지급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장려금을 대폭 원래 금년부터 300억 원으로 인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홍고추 최고 가격제를 유지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그다음에 저희들이 시장 가격 이상으로 수배될 수 있도록 내년 1월부터 수매율 50% 이상 농가를 대상으로 또 유기질 비료를 또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고추 농가를 우리가 영양 명품 고추를 농품 고추를 생산하기 위해서 우리 생산 단계부터 유통까지 우리 지원을 해서 농가 소득을 증대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영양고추 우리나라 최고 1등 고추니까요. 하여간 네네. 영양 고추 농업만큼은 최고로 지원하겠다. 이런 네네, 말씀이시네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장려금을 인상하신다는 게 지금 올해까지 200원이었는데 킬로그램당 이걸 이제 내년부터 300원으로 인상하신다고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 이게 무슨 제가 이제 잘 몰라서 그런데 예를 들어 킬로그램당 수매가가 1,000원이다. 예를 들어 그럼 이 1,000원의 수매를 하고 여기다 플러스 300원을 더 지급하겠다 이런 말씀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보통 지금 홍고추 수매 가격이 최근에 우리 지난 올 금년 사례를 보면은 2,800원. 킬로그램당 2,800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300을 보태야 됩니다. 그러면은 실제로 이제 건고추로 환산할 600g 건고추로 환산할 경우에 1,100원, 200원 정도 600g 지원해주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요? 농민들에게 아주 큰 힘이 되겠네요. 상당한 그렇죠. 지원 효과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다른 지역 고추 농사 짓는 분들보다는 훨씬 높은 가격으로 수매할 수 있게끔 결과적으로 비싸게 팔 수 있게끔 그렇게 지원하겠다는 계약 말씀이시죠. 재배를 통해서 우리가 지원하기 때문에 또 최고의 품질만을 우리 골라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자, 그리고 두 번째 공약을 보니까 영양 자작나무숲 관광지 명품화 사업 이게 있어요. 예. 이것뿐만 아니라 영양군의 전체적인 문화 관광 분야 계획도 좀 설명해 주시죠. 네네. 우리 영양군은 크게 이제 농업 분야를 육성하고
그다음에 관광 산업을 육성을 해야 되는 게 우리가 저희 핵심 우리 앞으로 정책 사업입니다. 농업과 관광. 예. 그래서 특히 저희들은 산림 자원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산림 관광과 또 산림 휴양 시설, 지역 특화 숲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2024년까지 자작나무 숲의 숲 힐링 센터와 또 임산물 카페, 그리고 지금 금년 우리가 10월부터 친환경 전기차를 운행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동 편의를 좀 증진시켜 주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한 대를 구입하니까 좀 이용이 불편이 있어서 아마 내년 상반기에는 한 대 더 늘려서 2대를 운영하면은 정말 오시는 관광객들의 이동 편의 제공하는데 그게 도움 되리라고 보고요. 예. 또 장차는 영양 자작나무 숲 체원을 또 유치를 하고요. 예. 그다음 산림 기후 변화 체험장을 또 유치를 하고, 그다음 친환경 숙박 시설과 산림 정책 교육장도 기반을 갖춰 나갈 계획입니다. 예. 그리고 특히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우리 120억을 투입해서 예. 우리 청정 에코촌 조성 사업을 우리 자작나무 식구에 조성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생태 관광 거점으로 육성해서 관광객을 저희들 한 100만 명 이상 좀 유치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아, 그래요. 그리고 또 지구문화관과 또 지금 지구문화관을 리모델링하고 또 두들마을 역사문화 전시관도 우리가 저희들이 이제 우리가 확충해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남자현지사 역사공원 조성 사업을 한참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 4월경 되면은 아마 준공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남자연지사 역사공원도요. 예. 예. 이제 곧 완공이 이외에도 또 되겠네요. 우리 선바위 관광지를 정말 재구조화를 한번 해서 좀 달라진 모습을 좀 갖춰갈 계획이고요. 예. 그다음에 우리 석보면에 포도산이 있습니다. 명품 등산로도 좀 조성을 하고 해서 녹색 휴양 도시로도 붙여갈 그런 계획입니다. 아, 그렇군요. 예, 이렇게 농업뿐만 아니라 관광 분야에도 힘쓰실 계획이다는 말씀이시고, 뭐 인구 문제, 이 인구 증가 시체 이거는 뭐 어느 지자체나 똑같은 이 어려운 상황이라서 절박한 진정입니다. 절박합니다, 정말. 예. 네네, 절박한 진정입니다. 인구 증가 대책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저희들은 저희들이 모든 시책을 해봤지만 백약이 무료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는 그래서 대안을 찾았는 게 공공기관 유치에 적극 나설 계획입니다. 예를 들면 국립멸종위기종 보건센터가 이제 우리가 들어선 지 한 4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교육관도 들어서게 되고요. 예. 그다음 농산물 품질관리원 영양분소가 한 2년 전에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 영양교육장소를 유치를 했고, 또 영양분의 교정시설을 유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구부림 관리소도 유치할 계획이고, 또 양수발전소를 유치를 해서, 그리고 또 공공관사도 한번 건립을 우리가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 지금 추진하겠다 이제 계획인 거죠? 네네, 결정된 그렇습니다. 건 없고요. 그리고 이제 농산물 품질관리원은 지금 기존 들어서 있고요. 그다음에 종보건센터도 들어서 있고, 그다음에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도 들어서 있고, 저희들 앞으로 향후는 이제 교정시설과 고교림 관리소, 양수 발전소를 유치해 나설 계획입니다. 앞으로 하겠다. 예. 또 뭐 이 밖에 전입 축하금 뭐 이런 것도 있다면서요? 네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인구 증가를 위해서 1인당 10만 원씩 전입 축하금을 지원을 하고요. 그다음 청년 직장인을 대상으로 저희 지역에 전입할 경우에는 한 달에 월 10만 원씩 36개월 동안 주택 임대료를 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청년 직장인들? 네네, 그러니까 3년 동안 월 10만 원 지원한다? 10만씩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체류형 마을 조성, 소위 말하는 박사마을을 조성할 계획이고, 그다음에 또 정주형 작은 농원을 또 조성해서 기촌인들의 성공적인 정착을 도울 계획입니다. 예. 자, 이 청년들이 많이 와야 되는데, 그래서 청년 부부 만들기와 결혼 비용 지원도 하신다고 들었어요? 네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우리가 저희 농촌에 보면은 결혼을 못한 분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청년 부부 만들기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결혼 장려금을 한 쌍당 5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또 최대 300만 원은 결혼 비용도 지원 사업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
결혼 장려금으로 500만 원, 예, 또 결혼 비용도 한 300만 원까지 네네, 그렇게 최대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원하시겠다. 그래서 예. 정말 저기에 우리 좀 안착할 수 있도록 우리 그래 그 지원을 할 계획이라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 영양군 하면 또 가장 또 아쉬운 게 교통 아니겠습니까? 예. 이 국도 31호선 이거 하나 있잖아요, 지금. 네네. 이거 저 선형 개량 사업 좀 어떻게 돼 갑니까? 예타가 통과되고 예. 지금 설계 작업이 한참 진행 중입니다. 아마 뭐 조만간 노선 확정을 하고 예. 본격적인 실시 설계에 들어갈 계획이란 말씀을 드리고요. 아마 국도 31호선은 국도교통부가 한 5년간 920억을 투입해서 좀 선형을 좀 바로고 예. 정말 우리 그 교통 오지의 서름을 벗어주는 큰 어떤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 5년간? 그럼 5년 후에는 완공이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아, 빨리 좀 됐으면 좋겠네요. 네. 예. 그리고 또 남북 구축고속도로를 저희들이 조기 건설되도록 예. 국토부에 요청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또 31번 국도에 또 선형 개량 부분이 또 이제 감천 1, 2와 현 2리 구간을 이걸 한 600m 터널화를 좀 추진할 계획이고요. 예. 그다음에 안동시와 또 영양군이 협력을 해서 마령 산내로 위험도로 개선 사업도 우리가 지금 우리 안동시와 한참 설계 작업에 진행 중에 있어서 조만간 안동하고 영양 다니는데 좀 불편을 좀 덜어드릴 수 있을 것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영양 국민 여러분께 인사 말씀 한 30초 정도로만 좀 부탁드립니다. 네네. 하여튼 우리 희망찬 영양을 만들기 위해서 6개월은 초석을 다져왔습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준비를 해서 국민들의 그 직접 삶의 변화를 눈으로 보고 또 귀로 듣고 피부로 체험하는 행정을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개묘년 새해에도 국민 여러분들의 건강과 희망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예, 영양군의 공약 사업 확정 소식 오늘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자, 지금까지 영양군 오도창 군수였습니다. 군수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리서치 오늘 시작합니다. 오늘도 인사이트 K 배종찬 연구소장과 함께하죠.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배종찬입니다. 예, 이번 주에는 그 대통령 긍정 지지율 40% 넘겼다는 소식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렇습니다. 이 소식부터 좀 볼까요? 네네. 아주 최근에 실시된 조사는 대통령의 지지율이 거의 45%에 육박하는 조사 결과까지도 나타났습니다. 국민 리서치 그룹 에이스 리서치가 뉴시스 의뢰로 지난 17일부터 19일까지 실시한 조사이고요. 오늘 소개해드리는 모든 조사는 중앙선거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평가 2주 전 조사보다 2주 간격으로 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2주 전 조사보다 5%포인트가 올라간 44.5%로 나타났고요. 그러네요. 부정평가는 4.2%포인트 내려간 54.1%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응답 조사에서는 최근에 40%를 돌파한 조사 결과가 뭐 몇 개 나왔는데 이 조사가 최근에 제가 본 조사로는 가장 높은 윤석열 대통령의 긍정평가 결과 수치로 나타났습니다. 와, 긍정이 44.5%까지 올랐고 부정은 54.1%라는 거. 자, 제 기억으로는요, 이 상승 요인이 도어스태핑 그 중단할 때, 그리고 또 화물연대 파업 진압 과정에서 많이 그때부터 이제 올랐던 기억이 있는데 상승 요인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한 3개월 예전에 썼던 칼럼이 도어스태핑 중단해야 지지율 올라간다. 경제와 미래를 외쳐야 지지율 40%를 넘길 수 있다. 이 두 칼럼 썼는데 그마치 이제 그 칼럼 보신 분들은 배종찬 소장이 뭐 예언을 하기로 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게 사실은 어떤 지지율이 올라갈 때는 그 이유가 분명히 있는 것이거든요. 도어스태핑을 하지 않으면서 좀 부정적인 요인들을 해소했다. 계속 논란이 되어 왔으니까. 그 다음에 긍정적인 요인은 이른바 단대 효과. 단대. 이 단대라는 게 단호한 대응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서도 단호한 대응. 그러니까 거의 모든 이슈에 대해서도 지금 단호합니다. 예산안에 대해서도 단호한 대응. 또 문재인 정권 수사에 대해서도 단호한 대응. 또 뭐 검찰이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재명 대표의 수사에 대해서도 단호한 대응. 계속 단호한 대응을 줄곧 강조하고 있거든요. 뭐 언론에 대해서도 엄청난 단호한 대응. 네. 이 뭐 MBC도 그렇고 YTN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사에서 긍정평가 이유를 물어봤습니다. 결단 및
추진력이 39.3%로 가장 높았습니다. 예. 공정과 정의가 그 다음인데 이 공정과 정의까지 합하면은 거의 70%입니다. 그러니까 단호한 대응이 보수 지지층, 그러니까 지난 대선에서 윤찍 지지층, 윤석열 대통령에게 투표했던 찍었던 유권자들에게는 응답자들에게는 결집 효과가 분명히 있었다. 또 단호한 대응 중에는 북한에 대해서도 단호하거든요. 아, 그렇습니다. 외교 및 안보도 9%로 나타났습니다. 그럼 부정평가 이유는 뭘까? 예. 경제와 민생 이게 이제 22.6%로 가장 높았고 직무 태도 22.4%. 다양한 의견 정치 부족. 그러니까 대체로 이 내용들을 보면은 좀 국정 운영에 이 경제가 중요한데 경제나 또 소통이 좀 부족하다라는 것이 또 거의 70%입니다. 자모아 보면. 예. 그러니까 이게 긍정과 부정이 정반대 이유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상승 요인 도어 스태핑 중단과 여러 가지 단호한 대응 이렇게 두 가지 분석을 해주셨는데 사실은 도어 스태핑 하면서 지지율 올라가고 단호한 대응 안 하면서 유연한 대응하면서 지지율 올라가는 게 가장 바람직한데 현재는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는 거. 예. 자, 보수층 결집이라고 보면은 주로 어떤 응답자들인가요? 그렇습니다. 이제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올라갈 때는 보수층이 먼저 결집해야 되는데 역시 대륙주입니다. 대구, 경북, 물론 이제 지역적으로는 부산, 울산, 경남에서도 더 결집하는 결과로 나타났고요. 또 60대와 70대 이상입니다. 우리 시간을 통해서 분석을 해드릴 때 60대와 70대 이상의 인구 분포 비율이 어느 정도 되냐면 한 30%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60대와 70대 이상에서 많은 지지를 얻어내고 또 다른 연령대에서 한 4분의 1씩 정도만 얻어내도 지지율이 40%대를 넘어설 수가 있거든요. 그렇네요. 예. 지금의 결과가 대체적으로 그런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 또 경제를 유독 이제 강조하거든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경제와 미래를 강조해야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40%대로 넘어갈 수 있다는 말씀드렸는데 최근에 나오는 대통령실의 행사를 보면 전부 경제입니다. 그러니까 국정과제 점검회의, 국가경제자문회의 계속해서 관련된 내용들을 또 보도하고 지금 오늘도 추경호 부총리가 경제 관련해서 부동산세 완화하겠다 등등의 내용들을 계속 발표를 하거든요. 경제 관련해서. 65%의 예산을 내년에 먼저 상반기에 집행을 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적어도 중도층이나 또 여성, 가정주부층에게는 적용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효과가 나타나면서 대통령의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다. 또 보수층들이 결집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대륙주 말씀해 주셨네요. 대구, 경북 그리고 6은 60대, 70대. 주는 뭐죠? 주부층입니다. 주부층.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이 바로 대륙주입니다. 이 주부층이 경제도 그렇고 상당히 또 보수적인 의식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이른바 핵심 지지층, 콘크리트 지지층으로 해석이 되고 있는 것이죠. 예, 그렇군요. 자, 중요한 건 이제 중도층일 것 같은데요. 사실 뭐 보수층은 어느 정도 결집이 됐다 보고 보수층까지 견인을 해야 될 텐데 어떤 식으로 앞으로 해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이게 중도층은 여전히 아직까지는 전체 응답자만큼 또는 윤석열 대통령의 보수 지지층만큼 상승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호한 대응, 단대 전략도 중요하고 소통 방식을 변경한 것도 효과가 있었다고 보시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단호한 대응과 이 소통 방식을 언론사보다는 국민을 위주로 해서 소통하는 이 방식이 어느 때까지나 마냥 좋을 수만은 없는 것이거든요. 결국은 중도층을 흡수하기 위해서는 유연한 대응, 또 야당과도 협력을 해야 될 것이고 또 언론사들과도 이 소통이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국민을 대표해서 취재하려 하기 때문에 우리 MBC나 YTN 다 중요한데 이런 언론사들과의 소통을 어떻게 하면 좀 개선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더 있어야 대통령의 지지율이 지속적으로 더 올라갈 수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중도층까지 견인하면 이제 50% 이상이 되는 겁니다. 자, 정당 지지율 얘기는 잠깐 순서를 좀 뒤로 돌리고 자, 국민의힘이 이제 전당대회 당대표 선출 룰을 당원 100%로 바꿨습니다. 자, 말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유승민, 안철수 나경원, 김기현 이분들 중에 한 명이 될 것 같은데 현재로 봐서는 이렇게 되면 누구에게 유리해지는 겁니까? 그래서 저는 신윤 후보에게 유리해질 수밖에 없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당 바깥에서 상당한 비판, 심지어는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당대표가 되면 윤핵관을 공천에서 배제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공격적인 또 공약을 당대표 선거에 나서게 되면 이제 그 공약이 될 수 있을 텐데 네. 그런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비판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룰을 바꾸는 것은 결국 유승민 전 의원을 배제하겠다. 또 결선 투표까지 두는 것은 유승민 전 의원이 결선 투표에 올라오면 친윤 후보들 간의 교통정리가 되고 네. 단일 후보로 단일화가 되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최종적으로는 친윤 후보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럼 친윤 후보는 누구냐? 김기현 의원일까? 아니면 나경원 전 의원일까? 또는 권성동 의원일까? 대체적으로 지금 이야기는 이건 뭐 수치상으로만 해석을 할 수는 없습니다. 왜? 네. 당신이 윤심의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에 얼마나 영향을 받을지 이걸 좀 수치로 우리가 계산하는 것은 지금 현재로서는 상당히 좀 불가능한 일인데 네. 그래도 좀 김기현 의원하고 교감하고 있는 거 아니냐. 왜? 현재로 봐서. 장제원 의원이 대체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을 파악을 하고 저거는 이제 국민 공감 이런 한 명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모여서 만든 그냥 정치적인 세력이겠죠. 네. 그런 현상들을 보게 되면 일련의 과정들을 보게 되면 김기현 의원에게 좀 무게가 실려 따지만데 또 장관직을 끝내고 또 중간에 돌아올 수 있는 인물도 있습니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도 있고 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도 있기 때문에 이러나 저러나 최종적으로 이 전당대회 룰이 바뀐 것은 물론 이제 유승민 전 의원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우리가 예단할 수는 없는 것이니까. 그렇죠. 하지만 친윤 후보의 이 당선을 상당히 이 목표하면서 전당대회 룰을 바꾸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겠습니다. 여기 뭐 당원 100%가 계속 이제 부각이 되는데 사실은 중요한 게 여기 결선 투표제를 처음으로 도입한 거잖아요. 이게 이중 안전장치를 두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친윤 후보. 그렇죠. 이른바 윤심 전대 또 이심 윤심 그래서 윤핵관 후보 또 친윤 후보를 최종적으로 당선시키기 위한 장치라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결선 투표는 우리가 그동안 꾸준히 이야기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대선 후보를 뽑을 때도 결선 투표는 없었거든요. 예, 그러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민주당의 경우에는 결선 투표가 있었지만 결선 투표까지 가는 그 조건이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 77.77% 얻었죠. 결선 투표 되기 전에 이미 이재명 후보가 본선 후보로 이제 뽑혔기 때문인데 그렇다면은 왜 대선 후보를 뽑을 때도 선택하지 않았던 결선 투표를 이번에 포함을 했을까 무리하게. 그렇다면 그것은 지금 허잉크께서 굉장히 정확하게 딱 부러지게 말씀을 하셨는데 바로 이중 안전장치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이거 이렇게 상상할 수는 없을까요? 혹시 유승민 안철수가 두 후보가 결선에 오를 가능성은 뭐 전혀 없다고 봐야 되나요? 뭐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저도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될지는 알 수가 없는 것이 결국 당원들의 마음에 비윤 성향이 얼마만큼이나 포함이 되어 있나. 그렇다면 이제 친윤 성향이 다분히 나타난다면 당원 100%면 그건 속설없이 안철수 의원도 유승민 전 의원도 상당히 불리할 수밖에 없을 텐데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런 역사라는 것은 우리가 예상하는 대로 전개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하셨던 대로 지금 나오고 있는 여론조사들을 토대로 한다면 국민의힘 지지층의 지지나 보수층의 지지를 본다면 당원들이 얼마나 유사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선에서 결선투표 가기 전에 유승민 전 의원이 1위 또 안철수 의원이 2위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는 거죠. 배제할 수는 그런데 없다. 한번 상상을 해보면 과연 유승민 전 의원이 당대표 유승민 그리고 대통령 윤석열 과연 조화를 이룰 수 있을까? 이건 의문 부호로 남습니다. 만약에라도 유승민, 안철수 두 후보가 결선에 진출한다면 거의 100% 안철수 후보가 되겠네요. 왜냐하면 이제 당심이 또 너무 배제하는 그런 당심이 있기 때문에 유승민 후보 그렇습니다. 같은 경우는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동안에는 계속해서 이 전당대회 룰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감을 나타냈던 것이 안철수 의원이었거든요. 모르겠으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뭐 반장 선거입니까 하면서. 네. 그랬는데 오늘입니까? 안철수 의원의 인터뷰 내용에서는 전당대회 룰을 반대하는 건 아니다. 100%를. 그 이야기를 한 것은 오히려 안철수 의원도 기왕지사 이 전당대회 룰 변경을 저항하거나 저지할 수 없다면 오히려 좀 더
당원들을 결집을 하자. 네. 그래서 지금 당원들을 또 그리고 이제 주변의 의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외연을 또 확대하고 있는 그런 모습도 보이고 있거든요. 안철수 의원은 지금 변경된 당원 100%로 해서 본인이 적어도 한 2위를 해서 올라가면 네. 결선 투표에서는 본인이 또 지난 대선 때 이 단일화했던 공동정권에 대한 정신도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그 부분까지 부각되면서 그렇죠. 본인이 당대표가 될 수 있다는 그 희망과 기대감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철수 의원의 입장에서만 보자면 최종 예. 후보가 유승민 후보가 되는 게 행복하겠군요. 안철수 후보 이게 입장에서 만약에 이제 윤심 후보와 붙는다면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는 거고.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게 같이 두 사람이 당을 꾸리기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번에는 유승민 전 의원과 함께 2위가 돼서 결선 투표에 올라간다면 자신 있습니다. 제가 될 자신 있습니다. 예. 라고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연말 특별 사면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예. 전 경남지사 거론되고 있는데 이 여론조사한 게 혹시 있습니까? 있습니다. 이 MBS 여론조사 4개 여론조사 기관인데요. 예. K-스테이트 리서치, 한국리서치, 엠브레인 퍼블릭, 코리아 리서치 인터내셔널이 지난 12일부터 14일까지 실시한 조사인데 이 사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보았는데 대체적으로 이게 반대 여론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 사면에 대해서 김경수 전 지사도 있고 이명박 전 대통령도 있는데 이 사면에 대해서 두 사람 모두 이제 반대 여론이 높은 상황인데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찬성 39%, 반대 53%로 나타났고요. 김경수 전 지사도 찬성 34%, 반대 51%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요. 비슷하네요. 주목해볼 것은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보다도 이명박 전 대통령은 사면 가능성이 거의 기정사실화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이 형집행 정지가 28일로 만료되는데 연장 신청을 안 했어요. 그 이야기는 거의 내부적으로 사면이 된다라고 이렇게 확신하는 그런 뭔가가 있는 것 같고요. 김경수 전 지사가 오히려 더 많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빅데이터 썸 트렌드로 보더라도 최근에 김경수 지사와 전 지사와 관련된 사면이 더 주목을 받고 있는데 그런 이유는 일단은 이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에 들러리 서기 싫다 이러면서 이제 김경수 전 지사가 또 부인을 통해서 가석방 불원서, 가석방을 원치 않는다. 이 또 서류를 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사면은 되는데 복권은 허용하지 않겠다. 그게 핵심이죠, 복권이.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2028년까지 복권이 되지 않으면 사면만 되고 복권이 되지 않으면 2028년 그러니까 다음 대선에 까지는 출마를 못 합니다. 그렇죠. 선거에 출마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웅지를 날개를 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오히려 김경수 전 지사는 나는 가석방 원하지 않는다. 사면 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만큼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김경수 전 지사가 복권될 경우에 당장 다음 총선부터 출마할 수 있거든요. 이른바 김경수 포비아가 김경수 공포증이 있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명박 전 대통령은 사면이 거의 기정사실화된 상태. 김경수 전 지사 같은 경우는 글쎄요, OX로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여기 정부에서 사면을 하면 무조건 사면 받아들여야 되는 거잖아요. 불원서 넣긴 했지만. 그렇지만 지금 본인이 굳이 안 받겠다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김경수 전 지사는 사면이 안 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죠. 리서치 오늘 인사이트 K 배종찬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